아버지, 제발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막노동꾼 아버지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날 아무도 부르지 않은 그 아버지가 결혼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먼지 묻은 작업복이 아니라 최고급 턱시도를 입고 말입니다. 결혼식장에 갑자기 롤스로이스 한 대와 30명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박철수 회장님? 30년 전 PS그룹의 그 박철수 회장님이십니까? 아버지는 차갑게 서류 봉투를 던지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 당신 회사 주식 51% 매입 완료입니다. 이제 당신은 제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막노동꾼 아버지의 진짜 정체와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는 아들의 이야기, 진정한 아버지의 참교육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서울의 하늘은 아직 까만 잉크를 풀어놓은 듯 어두웠습니다. 1987년 겨울 강남 한복판에서는 밤낮 없이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었죠. 포클레인이 땅을 파헤치는 소리, 철근이 부딪히는 쇳소리, 그리고 시멘트를 쏟아붓는 묵직한 진동이 새벽 공기를 갈라놓았습니다. 그 소음 속에서 유독 조용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철수, 올해 58. 낡은 작업복 위에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갈라진 안전화 끈을 동여매는 철수의 손끝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시멘트 가루가 손톱 밑에 꼈고 손바닥에 굳은 살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가죽처럼 거칠어진 그 손은 30년 넘게 현장을 떠돌며 만들어진 훈장이었습니다. 철수가 사는 곳은 서울 변두리의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죠. 벽지에는 곰팡이가 점점이 피어올랐고 비만 오면 천장 구석에서 물이 새어 양동이를 받쳐놔야 했습니다. 장판은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문풍지를 아무리 붙여도 겨울바람은 어김없이 틈새로 파고들었죠. 그래도 철수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에게 그 반지하 단칸방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우, 28. 철수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는 자랑스러운 청년이었죠. 철수가 새벽마다 무거운 몸을 일으키는 이유, 시멘트 가루 속에서 기침을 참아가며 하루를 버티는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진우가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가 작업복 단추를 채우고 있을 때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가 들려왔죠. 아버지, 오늘도 현장 가세요? 진우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양은 냄비를 밥상 위에 올려놓는 진우의 얼굴에는 아직 잠이 덜 깬 기색이 역력했죠. 그래도 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챙기는 것이 진우의 습관이었습니다. 철수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이 이런 반지하 방에서 라면이나 끓이고 있다니.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지만 철수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죠. 그래, 오늘도 가야지. 현장이 나를 기다리니까. 철수는 시멘트 가루가 손톱 밑에 낀 거친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라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호호 불어 마시는데 그 소박한 한 끼가 어찌나 따뜻한지. 진우는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다가 문득 철수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라지고 거칠고 마디마디가 울퉁불퉁한 노동자의 손. 진우는 그 손이 자신을 대학까지 보낸 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철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내게 물려줄 건 이 거친 손뿐이지만 이 손으로 너를 대학까지 보냈다. 그걸로 족하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3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하면서도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죠. 후회는 없다는 듯, 그러나 어딘가 쓸쓸한 빛이 눈동자 깊은 곳에 어려 있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그 말에 코끝이 찡해졌지만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라면 국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버지, 저 다음 주에 여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순간 철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이 번졌죠. 주름 가득한 얼굴에 활짝 핀 웃음이라니 진우는 그 표정이 참 좋았습니다. 정말이냐? 우리 진우가 장가를 간다고? 네, 아버지. 좋은 사람이에요.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철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이제 며느리까지 보게 된다니. 반지하방의 곰팡이 냄새도 새는 천장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기쁨의 파도가 잦아들자 철수의 가슴 한구석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묵직한 무언가. 철수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죠. 그저 오랜 세월 현장에서 단련된 직감이 뭔가를 감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철수는 그 불안을 애써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작업 가방을 어깨에 걸치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 손이 닿았죠. 손끝에 딱딱한 종이 한 장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30년 된 명함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래고 접힌 자국이 선명한 작은 종이 한 장.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PS건설 회장 박철수. 철수는 그 명함을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강남 벌판을 내려다보며 청사진을 펼치던 젊은 날 수백 명의 직원들과 함께 웃고 울던 시절, 그리고 IMF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킨 그 겨울. PS건설이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철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개인 재산을 지키고 직원들을 내보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놓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켜줄 것인가. 철수의 선택은 후자였죠. 평창동의 대저택, 고급 승용차, 은행 계좌의 마지막 한 푼까지 모조리 팔아서 300여 명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하룻밤 사이에 재벌에서 무일푼이 되었죠. 하지만 철수가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 진우의 교육이었죠. 당시 진우는 겨우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들만큼은 돈 냄새가 아닌 땀 냄새를 아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돈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성실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철수는 진실을 숨겼습니다. 자신이 한때 대기업의 회장이었다는 사실, 강남 재개발의 선구자였다는 사실, 수백억의 재산을 직원들을 위해 내놓았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죠. 대신 매일 새벽 현장으로 나가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철근을 묶었습니다. 진짜 막노동꾼으로 30년을 살아온 겁니다. 철수는 명함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지하방 문을 열고 새벽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죠. 등 뒤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조심하세요. 철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손을 한번 높이 들어 흔들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그 거친 손이 어둠 속에서 잠깐 하얗게 빛나다 사라졌죠. 건설 현장에 도착한 철수는 안전모를 쓰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포클레인 옆에서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철수의 모습은 여느 노동자와 다를 바 없었죠. 하지만 현장 소장이 설계도를 펼쳐놓고 고민할 때면 철수는 슬쩍 한번 바라보곤 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손끝에 남아 있어서 어디에 철근을 배치해야 하는지, 기초를 얼마나 깊이 파야 하는지 한눈에 보였거든요. 물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철수는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30년이 넘은 양은 도시락통이었죠. 뚜껑이 찌그러지고 손잡이가 한쪽 빠져 있었지만 철수는 이 도시락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도시락통 바닥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PS건설 창립 기념. 30년 전 회사를 세우던 날 직원들에게 나눠준 기념품이었습니다. 철수는 밥을 한 숟갈 떠먹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겨울 햇살이 눈부셨죠.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찼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가 데려올 여자는 어떤 집안의 딸일까? 그 집안에서 이 늙은 막노동꾼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볼까? 혹시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 철수는 도시락 뚜껑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간 묵묵히 지켜온 비밀이 이제 와서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죠. 저녁 현장에서 돌아온 철수는 작업복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털어내며 반지하방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거실 바닥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죠. 뭐 하고 있냐? 아, 아버지. 다음 주 여자친구 집에 인사 갈 건데 준비할 게 많아서요. 진우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버지에게 보여줄 생각에 설레는 게 분명했죠. 철수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여자분 집안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 아, 그건 가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진우가 살짝 말을 흐렸습니다. 철수는 더 묻지 않았죠.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지하방 천장에서 똑똑 물 떨어지는 소리가 시계추처럼 규칙적으로 울렸죠. 철수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채 씻기지 않은 갈라지고 거친 손. 30년 전에는 만년필을 쥐고 계약서에 서명하던 손이 이제는 삽과 곡괭이만 쥐는 손이 되었죠.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 앞에 서면 그 당당함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었죠. 아버지로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미안함,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철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잠이 들기 직전 철수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좀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반지하방의 어둠이 그 말을 조용히 삼켜버렸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쓸쓸하게 밤을 채우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가 약속한 그날이 되었죠. 철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에서 양복 한 벌을 꺼냈습니다. 30년도 더 된 양복이었죠. 나프탈렌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깨 부분은 약간 바랜 데다 소매 끝이 달아올이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철수가 가진 유일한 양복이었죠.
철수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이 깊게 팬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의 노인이 서 있었죠. 철수는 양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허리를 꼿꼿이 펴보았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굽어버린 등은 쉽게 펴지지 않았죠. 아버지, 준비됐어요? 진우가 현관에서 부르는 소리에 철수는 서둘러 거울 앞을 떠났습니다. 진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반지하방 앞에는 중고 소나타 한 대가 세워져 있었죠. 진우가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가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강북을 지나 산자락 쪽으로 올라가자 풍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높은 담장, 넓은 정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선 조용한 주택가, 평창동이었습니다. 철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30년 전 이 동네에 자신의 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죠. 정원에 느티나무가 서 있고 거실에서 남산이 보이던 그 집. 직원들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내놓았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다 왔어요. 진우가 차를 세웠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어 바라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죠. 담장만 100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검은색 벤츠와 은색 BMW가 나란히 서 있었고 정원에는 분수대가 물줄기를 뿜어 올리고 있었죠. 대문 옆 화강암 기둥에는 금색 글씨로 최라는 성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넓은 정원을 가로지르는 돌길이 나타났죠. 철수는 진우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원 양옆으로 깔끔하게 다듬어진 회양목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잔디밭 위에는 석등이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명품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 최동훈 회장의 부인 김영희 여사였죠. 김 여사는 진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지만 그 시선이 철수에게로 옮겨가는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 여사의 눈이 철수를 위에서 아래로 훑었죠. 30년 된 양복, 다른 구두, 갈라진 손.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김 여사는 금세 표정을 관리했지만 철수는 그 찰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죠.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사람은 상대의 눈빛 하나로도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어서 오세요. 진우 씨 아버님이시죠? 들어오십시오. 김 여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벽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구두를 벗으며 현관에 들어섰죠.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벽면을 가득 채운 동양화. 거실 한가운데에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한 남자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회장 최동훈, 62. 은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최 회장은 철수를 보며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죠. 악수를 건네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예비 며느리 최수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수진은 진우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수는 소파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죽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이 고요한 거실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렸죠. 김 여사가 차를 내왔습니다. 고급 자기잔에 담긴 녹차였죠. 철수는 시멘트 가루가 손톱 밑에 낀 손으로 찻잔을 들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떨림을 감추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지만 김 여사의 시선이 그 거친 손 위에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가는 것을 철수는 놓치지 못했죠. 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죠.
진우 씨 아버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철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최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죠.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최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 건설업 하시는구나. 아닙니다. 현장 막노동입니다. 그 순간 거실에 얼음장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김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고 최 회장은 팔짱을 끼며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진우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가 철수의 어깨를 짓눌렀죠.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자존심이 그것만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김 여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최 회장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죠.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딸과 아드님의 결혼은 반대합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철수가 아들의 손을 잡아 말렸죠. 최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죠. 우리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실례인 줄은 알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30년 된 양복에서 나프탈렌 냄새가 더욱 진하게 올라왔죠. 하지만 철수는 감정을 삼켰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아들만 곤란해질 테니까요. 회장님,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제 아들도 그렇게 키웠고요. 철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코웃음을 치듯 입꼬리를 올렸죠. 정신승리는 그만하시죠. 현실을 보십시오. 아드님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평생 고생합니다. 재계 모임, 부인회, 각종 사교 행사 집안 배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철수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찔린 것은 그 다음이었죠.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냉담하게 내뱉었습니다. 김 씨,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우가 참다 못해 소리쳤죠. 장인어른,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은. 진우 씨, 나는 수진이 아버지로서 당연한 말을 하는 겁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진우의 팔을 잡았고 김 여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찻잔을 정리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움직이는 그 모습이 철수에게는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된 양복의 주름을 한번 쓸어내리고 최 회장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애비 둬서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든 뒤 아들을 한번 바라보고 현관 쪽으로 돌아섰죠. 구두를 신는 철수의 등이 더욱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온 철수는 정원의 분수대 옆을 지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철수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귓가에는 최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중고 소나타에 올라탄 철수는 조수석에서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운전대를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됐다. 내 잘못이 아니야. 철수는 그 말만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차 안에 나프탈렌 냄새와 시멘트 냄새가 뒤섞여 떠돌았죠. 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에 돌아온 철수는
양복을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30년 된 양복이 축 처져 있는 모습이 꼭 자신의 어깨 같았죠. 철수는 소주 한 병을 꺼내 혼자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곳에서 새로운 아픔이 올라왔죠. 30년 전이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회장 박철수로서 당당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테죠. 하지만 철수는 스스로 그 이름을 버렸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선택이 오히려 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요. 철수는 빈 소주병을 내려놓으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반지하방 앞에서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는데 철수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짐이 되면 안 되는데. 반지하방의 밤은 깊어만 갔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평창동에서의 굴욕 이후 보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매일같이 새벽 현장으로 나갔고 진우는 퇴근 후 수진을 만나 결혼 준비를 이어갔죠. 부자 사이에 평창동에서의 일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암묵적인 약속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결혼 허락받았어요. 철수는 라면을 끓이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조건부로요. 조건부. 그 단어에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이든 뭐든 자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것인지.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장인어른이 아버지를 따로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내일 저녁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개인 룸을 잡아 철수를 기다리고 있었죠. 철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최 회장은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악수에 온기는 없었죠. 형식적인 예의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고 음식이 나왔지만 철수는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먼저 본론을 꺼냈기 때문이죠. 김 씨, 결혼을 허락한 이상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최 회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깔끔한 글씨로 조건들이 적혀 있었죠. 첫째, 결혼식에서 신랑 측 하객은 최소한으로 해주십시오. 10명을 넘기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객을 10명으로 제한하라니. 물론 철수에게는 초대할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것은 인원의 문제가 아니었죠. 신랑 측 하객석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버님은 하객석 맨 뒤에 앉으시고 피로연 때 양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말에 철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맨 뒤에 숨어 앉아야 한다니, 양가 소개도 생략한다니, 그것은 사실상 아버지의 존재를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이었죠. 철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키느라 온몸에 힘이 들어갔죠. 시멘트 가루가 묻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아들의 결혼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분노보다 먼저 떠올랐으니까요.
최 회장은 철수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결혼식에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합니다. 그분들 앞에서 실수가 있어선 안 됩니다. 이것은 저와 김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문이 체면이 걸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체면. 그 단어가 철수의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30년 전의 철수였다면 PS그룹 회장으로서 그 어떤 재계 인사 앞에서도 당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철수는 건설 현장 막노동꾼이었죠. 체면이라는 잣대 앞에서 철수의 30년 인생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벌컥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선 것이죠. 수진에게서 연락을 받고 달려온 진우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벌떡 소리쳤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한테 하객석 뒤에 앉으라니 그게 사람한테 할 소리입니까? 최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냉정하게 대꾸했죠. 진우 씨,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이 올 텐데 실수가 있어선 안 됩니다. 이것은 수진이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수진이를 위한 일이라고요? 아버지를 구석에 숨기는 게 어떻게? 진우야. 철수가 조용히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우는 말을 멈추고 아버지를 돌아보았죠. 철수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고 잔잔한 물 같은 슬픔이 서려 있을 뿐이었죠. 됐다, 진우야. 앉아라. 아버지, 앉으라고 했다. 진우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철수는 최 회장을 바라보았죠. 30년 된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 안에서 낡은 명함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이 명함 한 장이면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 있었죠. 하지만 철수는 명함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건 따르겠습니다. 진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괜찮지 않았지만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서 자존심은 사치였으니까요. 한정식 집을 나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청담동 거리의 화려한 불빛이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의 그림자를 더 길고 쓸쓸하게 만들었죠. 진우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 안 할래요. 철수는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하는 집안이랑 결혼할 수 없어요. 진우야, 수진이를 사랑하지 않느냐?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죠. 수진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뒤엉켜 진우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면 해라. 아버지는 괜찮다. 괜찮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진우야, 아버지가 내 결혼식 맨 뒤에 앉든 맨 앞에 앉든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다. 아버지는 그냥 네가 잘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먼저 앞서 걸었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구부정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아야 했죠. 30년 된 양복을 입은 아버지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에 홀로 돌아온 철수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벽장에서 소주를 한 병 꺼내 컵도 없이 병째 마셨죠. 알코올이 빈속을 태우며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벽에는 낡은 안전모가 못에 걸려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안전모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내뱉었죠. 30년 전 나도 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었는데. 소주병을 기울이는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죠. 울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제는 내 아들 결혼식에서조차 구석에 숨어 앉아야 하는구나. 벽에 걸린 달력에는 한 달 뒤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진우의 결혼식 날이었죠. 한 달, 30일. 그 시간이 철수에게는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철수는 작업 가방에서 30년 된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바랜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중얼거렸죠. PS건설 회장 박철수 이 이름을 꺼내면 모든 게 달라지겠지. 하지만 철수는 명함을 꾹 쥐었다가 이내 힘을 풀었습니다. 이 명함을 세상에 내보이면 아들에게 30년간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아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 왜 굳이 가난하게 살았냐고 따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 냄새가 아닌 땀 냄새를 아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다는 철수의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겠죠. 철수는 명함을 가방에 도로 넣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아들의 결혼식 맨 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는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반지하방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이를 받쳐놓는 철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물방울이 양동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소리가 마치 시계 소리처럼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이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죠.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철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낡은 안전모를 쓰고 문을 나서는 철수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어깨가 평소보다 더 처져 있었죠.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시멘트 가루 묻은 아버지의 하루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결혼식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청첩장이 돌려지고 예식장이 확정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내건 조건들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견디고 있었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마친 철수는 평소와 다른 길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죠. 공사장 근처 하수관 공사 때문에 늘 다니던 골목이 막혀 있어서 강남역 쪽으로 크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큰 도로를 따라 걷다가 신호를 기다리는데 문득 건너편에 번쩍이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죠. 고급하였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은은한 조명과 가죽 소파가 보였고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철수와는 아무 상관없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통유리 안쪽 구석 테이블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철수의 발길을 멈추게 했죠. 진우와 수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예비 부부가 고급바에서 만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철수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밝지 않았기 때문이죠.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진우는 뭔가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자신도 모르게 바 입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죠. 입구 옆 화분 뒤에 서서 열린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엿듣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의 본능이 발길을 돌리지 못하게 했죠. 진우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때문에 결혼 반대하는 거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야. 철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죠.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진우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맞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 정말 창피해. 막노동꾼이잖아. 친구들한테 소개하기도 부끄럽고 창피하다. 부끄럽다. 그 단어들이 철수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30년 동안 시멘트 가루 속에서 아들을 키워온 그 세월이 아들의 입에서 창피라는 한마디로 요약되는 순간이었죠. 철수는 화분을 잡은 손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아버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잖아. 성실하시고 진우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사랑? 그래, 사랑하시겠지. 근데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너희 집 식구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쪼그라드는지 알아? 진우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죠. 진우가 전화를 받으며 말하는 소리가 열린 창문 너머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형? 나야. 결혼? 그냥 하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심각함은 사라지고 가벼운 톤이 깔려 있었죠. 회사 동료인 듯한 상대방과 통화하는 진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장인이 대성그룹 회장이잖아. 결혼하고 나면 자금 좀 끌어다가 사업 한번 해보려고. 형도 알잖아. 요즘 세상에 배경 없이 뭘 하겠어. 철수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것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 하는 말인지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진우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지.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어차피 걸려있는 게 뭐가 있겠어. 이혼, 위자료. 그 단어들이 철수의 머릿속을 망치로 내려치듯 강타했습니다. 아들이 사랑이 아닌 돈 때문에 결혼하려 한다니. 처음부터 계산된 결혼이었다니. 철수가 30년간 가르치려 했던 정직과 성실은 어디로 간 것인지 그 순간 철수는 자신의 30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심장에서 머리끝까지 불길처럼 번져 올랐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분 뒤에서 나온 철수는 바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진우야. 철수의 목소리가 바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죠. 주변의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는 전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죠. 아버지가 여기에 있을 리 없다는 표정, 그리고 곧이어 자신이 한 말을 아버지가 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의 공포가 진우의 얼굴에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네가 지금 뭐라고 했어? 철수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고급바 한가운데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다그치는 모습은 가 자체로 비극이었죠. 진우는 처음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진우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죠. 당황이 거치고 그 아래에서 차가운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눌러놓았던 감정의 뚜껑이 열린 것처럼. 아버지, 엿들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하다기보다는 차가웠죠. 그래, 맞아요.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그 말에 철수는 한 대 맞은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아들이 방금 한 말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죠.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박진우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 아버지는 막노동꾼이래. 동창회에 아버지 직업 쓰는 칸이 있는데 저는 그 칸을 항상 비워놔요. 비워놓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못이 되어 철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듯 했죠.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바 안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묻은 작업복 차림의 늙은 노동자와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 그 대비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죠. 철수는 그 시선들이 자신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들의 시선은 아무렇지도 않았죠. 아들의 시선이, 아들의 그 차가운 눈빛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으니까요.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수진이 상황을 보고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진우는 수진을 한번 돌아보더니 다시 철수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아버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요.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창피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또다시 창피하다는 것이었죠. 철수는 아들의 그 말에 마지막 남은 힘마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바 문을 나서는 철수의 등 뒤로 진우가 수진에게 말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미안해, 수진아. 아버지가 원래 좀. 그 뒷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죠. 철수는 강남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쏟아지는 거리에서 시멘트 묻은 작업복 차림의 노인은 유령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철수를 피해 걸었고 아무도 이 노인의 가슴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죠.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고 30년 동안 시멘트 가루를 마셨고 30년 동안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30년이 아들의 입에서 창피라는 한마디로 부정되었죠. 그리고 아들은 사랑이 아닌 돈 때문에 결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가르치려 했던 것은 정직이었습니다. 철수가 보여주려 했던 것은 성실이었죠. 하지만 아들은 정직 대신 계산을 배웠고 성실 대신 요령을 익힌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걷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강남역 지하도 입구였죠. 차가운 바람이 지하에서 올라와 철수의 빈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서 별은 사치였으니까요. 내가 잘못 키운 거다. 철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돈 냄새 대신 땀 냄새를 가르치겠다던 그 신념이 결국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는 자책이 철수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진실을 숨긴 것이 교육이 아니라 기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난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난에 대한 수치심을 심어준 것인지도 모르죠. 철수는 텅 빈 눈으로 강남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 속에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고급 레스토랑의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와인잔들, 명품 가방을 든 젊은이들. 그 모든 것이 철수와는 다른 세상이었죠. 발걸음을 다시 옮긴 철수는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 병 사들고 반지하방을 향해 무거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길 것 같았죠. 가슴속에 박힌 아들의 말들이 소주로도 녹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이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서울 거리를 휩쓸고 반지하방 유리창에는 성에가 끼어 있었죠. 철수는 내일 결혼식에 입고 갈 30년 된 양복을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다리미가 낡아서 온도 조절이 잘 되지 않았지만 정성껏 주름을 펴가며 매무새를 다듬었죠. 강남바에서의 그 사건 이후 철수와 진우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철수는 그런 아들을 찾지 않았죠.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아직도 귓전에 선명했지만 철수는 그 상처를 삼키고 내일 결혼식에 가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으라면 맨 뒷자리에 앉겠다. 소개를 생략하겠다면 조용히 앉아 있겠다. 다만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만은 이 눈으로 보고 싶었죠. 밤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가 들어왔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진우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다가 비틀거렸고 벽에 손을 짚으며 거실로 들어왔죠. 철수는 다림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술 많이 마셨구나. 축하주요. 회사 동기들이 마지막 총각 파티라고. 진우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죠. 철수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떠다가 아들 옆에 놓아주었습니다. 물 마시고 자거라. 아버지. 진우가 불쑥 철수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 내일 결혼식? 진우가 말을 멈추었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철수는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술 기운과 함께 뭔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철수의 손에서 다리미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잡이를 꽉 쥐며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뭐라고? 내일 결혼식 아버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우는 천장을 바라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는 것인지, 보지 않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죠. 수진이 가족들이 다 올 텐데,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수진이 어머니 부인의 사람들까지. 아버지가 오시면 정말 창피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소리는 나지 않았죠. 무너지는 것은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철수의 세상이 3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아들의 그 한마디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죠. 맨 뒷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오지 말라는 것이었죠. 아들이 결혼하는 날 아버지에게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죠. 철수는 다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목소리만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죠. 진우야, 아버지가 그렇게 창피하냐? 진우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몸을 일으켜 앉으며 철수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죠. 술에 취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또렷했습니다. 원망이었죠. 네, 솔직히 창피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이었습니다. 왜 다른 아버지들처럼 못 살았어요? 동창들 아버지는 의사, 변호사, 사업가, 저만 아버지가 건설 현장 노동자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해요? 반지하 방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면서 빗물 새는 천장 아래에서. 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원망의 눈물인지 술기운의 눈물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하지만 철수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30년간 참아왔던 감정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철수의 심장을 쥐어짜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조금만 더 잘 살았으면 저는 이런 수모를 안 당했을 거예요. 장인어른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런 짐을 지워주셨어요? 짐? 아들에게 자신이 짐이라는 것. 철수가 가장 두려워하던 말이 마침내 아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변명도 설명도 위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느끼는 고통이 진짜라는 것을, 비록 그 이면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 해도 아들이 겪어온 수치심과 상처는 진짜라는 것을 철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우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반지하 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철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미가 식어가고 양복 위에 올려놓았던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죠. 철수는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손이 올라가지 않았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철수는 외투를 걸치고 반지하방을 나섰습니다. 한밤중에 서울 거리는 불빛 속에서도 쓸쓸했죠. 철수가 향한 곳은 자신이 일하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한 구석에 놓인 공사용 컨테이너 박스. 낮에는 작업 반장과 인부들이 쉬는 곳이지만 이 시간에는 텅 비어 있었죠. 철수는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차가운 공간이었죠. 간이 침대 하나, 접이식 테이블 하나, 벽에 걸린 낡은 안전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철수는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주저앉았죠. 첫 잔을 따르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소주가 종이컵 밖으로 흘러넘쳤죠. 철수는 흘린 소주를 닦지도 않고 컵을 들이켰습니다. 알코올이 빈속을 불태우며 내려갔지만 가슴속의 통증은 한치도 줄어들지 않았죠.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소주를 마실수록 아들의 말이 더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창피해요. 왜 다른 아버지들처럼 못 살았어요? 저한테 왜 이런 짐을 지워주셨어요? 그 말들이 컨테이너 벽에 부딪혀 메아리 치는 것 같았죠. 철수는 벽에 걸린 낡은 안전모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 세월의 흔적이 담긴 안전모. 여기저기 찍히고 긁히고 색이 바래버린 이 안전모가 철수의 인생 그 자체였죠. 철수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온 힘을 다해 벽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안전모가 철제벽에 부딪혀 튕겨나왔죠. 내가 힘이 없어서 내 새끼가 저런 꼴을 당하는구나. 철수의 절규가 컨테이너 안에서 울렸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았던 사람의 외침이었죠. 그 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자책도 절망도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내 정체 이제 말해야 하나? 그래야 하는 건가? 철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거친 손등 위로 흘러내렸죠. 시멘트 가루와 눈물이 뒤섞여 흐릿한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철수의 시선이 컨테이너 한쪽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간이 침대 아래, 먼지가 수북이 쌓인 곳에 검은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죠. 007 가방. 30년 전부터 이 현장 저 현장을 떠돌 때마다 가지고 다녔지만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가방이었습니다. 철수는 무릎으로 기어가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잠금 장치가 녹슬어 쉽게 열리지 않았죠. 손톱이 빠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가방을 열자 안에서 한 묶음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PS그룹 회장 박철수라고 새겨진 직인 도장, 금태가 두른 명함청, 그리고 30년 전 PS건설의 마지막 임원회의록. 철수는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죠. 이것을 세상에 내놓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최 회장 집안이 태도를 바꾸게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30년간 지켜온 신념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도장을 꽉 움켜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IMF의 밤이 떠올랐죠.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아들고 고맙다며 울던 얼굴들. 비서실장 김 부장이 마지막까지 남아 회장님, 저희가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 순간 소주병이 비었습니다. 철수는 빈 병을 내려놓고 컨테이너 바닥에 등을 기대 앉았죠. 새벽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와 젖은 볼 위를 스쳤습니다. 내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아들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식에 아버지가 오면 창피하다고 했죠. 그렇다면 정말 가지 않는 것이 아들을 위한 길인 걸까요? 아니면 30년의 비밀을 깨고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맞는 걸까요? 007 가방 안의 도장과 명함이 희미한 불빛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컨테이너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고 첫 번째 새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철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겨우 붉어지기 시작할 무렵 건설 현장의 공사용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철수는 차가운 바닥에 등을 기댄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었죠. 빈 소주병이 테이블 위에 나뒹굴고 007 가방은 열린 채로 철수의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었죠. 철수는 부은 눈을 비비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울고 마시고 생각하느라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져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내린 결론이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죠. 이 이른 새벽에 공사장을 찾아올 사람은 없을 터인데 철수는 의아한 마음에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공사장 입구에 서 있었죠. 헤드라이트 불빛이 새벽 안개를 가르며 철수를 비추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죠. 단정한 검은 코트에 은퇴 안경, 허리가 꼿꼿한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철수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죠. 그리고 두 눈이 붉어지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30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철수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듯 소름이 돋았죠. 회장님,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겁니까? 그 남자는 김 부장이었습니다. 30년 전 PS건설의 비서실장. 회사가 무너지던 마지막 날까지 철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죠. 철수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나눠주고 빈손으로 현장을 떠나던 그날 마지막까지 남아서 울며 인사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 부장 자네가 어떻게 여길?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혼자 삼킨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올랐죠. 김 부장은 허리를 펴고 철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철수의 얼굴에 묻은 시멘트 가루와 눈물 자국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죠. 마치 30년 전에 그 비서실장으로 돌아간 것처럼. 회장님, 저희가 회장님을 놓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30년 전 회장님이 떠나신 뒤 저희는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회장님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늘 확인하고 있었죠. 김 부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회장님, 30년 전 PS건설이 부도날 때 회장님은 개인 재산 전부를 팔아서 직원 300여 명의 퇴직금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한 임원 30명은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다고. 김 부장이 코트 안쪽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갈색 봉투를 양손으로 공손히 철수 앞에 내밀었죠. 이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은행 잔고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보유 내역서 등 수십 장의 서류가 빼곡히 들어 있었죠. 지난 30년간 저희 30명이 각자 사업을 하며 모은 돈입니다. 건설, 유통, 무역, 부동산. 당시 PS건설에서 배운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읽어낸 것이죠. 김 부장이 한 장의 종이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총 500억입니다.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억이라니. 30년간 현장에서 하루 일당 몇만 원을 받으며 살아온 철수에게 500억이라는 숫자는 비현실적이었죠. 이 돈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회장님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퇴직금을 주셔서 저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PS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쥔 손이 떨려 서류를 놓칠 뻔했습니다. 30년간 혼자 삼켜왔던 외로움, 서러움, 고통이 한꺼번에 눈물이 되어 쏟아졌죠. 자네들이 30년이나. 회장님, 저희에게 회장님은 그냥 사장님이 아니셨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직원을 먼저 생각하신 분, 자기 재산을 다 내놓으면서도 한 명의 직원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 분. 그런 분을 저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김 부장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공사장 입구에 또 한 대의 차가 들어왔죠. 그리고 또 한 대, 또 한 대. 어느새 공사장에는 검은 세단 1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었죠. 그들이 일제히 철수 앞에 줄을 서더니 한 사람씩 다가와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전 현장 소장 이영호였습니다. 지금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는 경리부 차장 정수만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역회사 대표입니다. 회장님, 공무부 김태식입니다. 부동산 개발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20사람. 30년 전 PS건설의 부장들, 현장 소장들, 과장들이 차례로 인사를 올렸죠. 그들 모두 철수가 준 퇴직금을 종잣돈 삼아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인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죠. 30년 전 젊은 부장, 과장이었던 얼굴들이 이제는 흰머리 섞인 중년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오늘을 위해 30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김 부장이 다시 입을 열었죠. 그리고 회장님, 오늘 그 건방진 최 회장 집안과 아드님한테 진실을 보여주십시오. 박철수 회장이 누구인지. 김 부장의 목소리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30년간 회장을 지켜본 비서실장의 충성심이, 분노가, 그리고 안타까움이 그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었죠. 철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공사장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붉은 햇살이 시멘트 먼지 사이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철수의 거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곧 아들에게 30년간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했죠. 하지만 지난밤 아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왜 다른 아버지들처럼 못 살았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선택한 삶이 아닌 아버지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진실을 모른 채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죠. 돈 때문에 결혼하고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사람의 가치를 재산으로 판단하는 아들. 그 아들을 바로잡으려면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철수가 입을 열었죠. 김 부장. 네, 회장님. 내 옛날 식구들 다 불러. 김 부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컨테이너 안으로 돌아가 007 가방에서 회장 직인을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그 무게를 손에 쥐며 결연한 눈빛으로 김 부장을 바라보았죠. 롤스로이스 준비해. 김 부장의 얼굴에 30년 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바로 전화기를 들어 연락을 시작했죠. 공사장에 모인 30명의 전직 PS건설 임원들의 얼굴에도 하나같이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자던 사자가 깨어나고 있었죠. 철수는 컨테이너 안에서 시멘트 묻은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김 부장이 준비해온 이탈리아제 최고급 턱시도를 입었죠. 가죽 구두로 갈아 신고 넥타이를 매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30년 전의 박철수 회장이었죠. 구부정했던 어깨가 꼿꼿하게 펴졌고 흐렸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회장의 아우라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회장님,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서류 하나를 더 건넸습니다. 이것은 대성그룹 최동훈 회장의 회사 주식 매입 보고서입니다. 주식 매입? 네. 저희가 30년간 준비하면서 혹시 회장님께 무례한 짓을 하는 자가 있을까 하여 대비해 둔 것입니다. 대성그룹 주식 51%를 이미 매입 완료했습니다. 철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었죠. 공사장 입구에 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도착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차체가 시멘트 먼지 가득한 공사장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었죠. 철수는 컨테이너 문을 나서며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낡은 안전모, 거친 작업복, 시멘트 포대들. 30년간 고마웠다. 철수는 나직이 중얼거리고 롤스로이스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세단 15대가 그 뒤를 따랐죠. 30명의 전직 PS건설 임원들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각각의 차에 나눠 탔습니다. 차량 행렬이 공사장을 빠져나와 강남대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죠.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앉은 철수의 눈빛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청담동 최고급 웨딩홀이었습니다. 유리 천장으로 쏟아지는 겨울 햇살이 크리스탈 샹들리에에 부딪혀 무지갯빛 빗살을 흩뿌리고 있었죠. 순백의 꽃장식이 버질로드 양옆을 가득 채웠고 하프 연주자의 잔잔한 선율이 예식장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죠. 신부 측 좌석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 정치인, 고위 관료, 사교계 명사들. 남성들은 맞춤 양복을, 여성들은 명품 한복이나 드레스를 차려입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죠. 대성그룹 최동훈 회장의 외동딸 결혼식이라는 명목 아래 모인 상류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반면 신랑 측 좌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앞줄부터 뒷줄까지 단 한 사람도 앉아있지 않았죠. 진우가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최 회장이 하객을 10명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진우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턱시도를 입고 나비넥 타이를 매만지고 있었죠. 하지만 진우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에게 한 마리 가시처럼 목에 걸려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정말 오지 않은 것에 안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안 오길 잘했다. 진우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찔러왔죠. 진우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하고 넥타이를 다시 고쳐맸습니다. 진우 씨, 곧 시작합니다. 웨딩 플래너가 대기실 문을 노크하며 알렸죠.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로비의 거대한 유리문이 쾅 하고 열렸죠. 그 소리는 예식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프 연주가 멈추었고 500명의 하객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죠. 사회자가 말을 멈추었고
웨딩 플래너가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로비 정면 유리문 너머로 번쩍이는 무언가가 나타났죠. 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었습니다. 웨딩홀 로비 한가운데까지 차가 진입한 것은 이 예식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롤스로이스의 뒤를 이어 검은색 고급 세단 15대가 줄지어 로비 앞에 멈추었습니다. 저게 뭐야?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죠. 재계 인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정치인들은 비서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롤스로이스의 운전석에서 김 부장이 먼저 내렸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장갑을 끼고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죠. 잠시의 정적. 500명의 시선이 그 열린 문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죠. 이탈리아 최고급 턱시도를 입은 은발의 남자. 구부정하던 어깨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서리발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30년간 시멘트 가루에 묻혀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위험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박철수였습니다. 철수가 차에서 내려 로비에 서자 뒤따라온 세단들의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30명의 남성들이 차에서 내려 두 줄로 도열했죠. 군대의 의장대처럼 정확하고 위험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30년 전 PS건설의 부장들, 현장 소장들, 그리고 지금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기업인들이었죠. 김 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우렁찬 목소리로 선언했죠. PS그룹 박철수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30명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그 소리가 웨딩홀의 유리 천장을 뒤흔들었죠.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리며 빛을 쏟아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죠. PS그룹? 30년 전 그 PS건설에? 설마 그 전설의 박철수 회장? 재계 인사들 사이에서 소곤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30년 전 PS건설의 이름은 건설업계에서 전설이었죠. IMF 때 유일하게 직원들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고 문을 닫은 회사. 그 회장의 이야기는 업계에서 신화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최동훈 회장과 김영희 여사는 하객석 맨 앞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최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김 여사는 남편의 팔을 움켜쥐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 사람이 설마. 최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관통했기 때문이죠. 강남 재개발 시절 PS건설 박철수 회장. 당시 최 회장은 대성건설의 전무에 불과했고 박철수 회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하도급 공사를 따내려 안간힘을 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랑 대기실 문 앞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진우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저분이 우리 아버지? 진우의 눈에는 경악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멘트 묻은 작업복을 입고 반지하방에서 라면을 끓이던 아버지가 롤스로이스에서 내려 30명의 호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니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철수는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30년 만에 되찾은 걸음이었죠. 30명의 수행원이 양옆으로 따르며 걸었고 5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철수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최동훈 회장과 눈이 마주쳤죠. 최 회장의 얼굴에는 공포와 당혹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박 회장님? PS그룹의 그 박철수 회장님이십니까? 철수는 냉정한 눈빛으로
최 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 전 당신과 강남 개발 사업을 함께했던 그 박철수입니다. 최 회장의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죠. 3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성건설 전무였던 최동우는 PS건설의 하도급 업체 중 하나에 불과했죠. 박철수 회장의 결제 한 장이면 회사가 살고 죽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박철수 회장이 지금 자신의 딸 결혼식에 자신이 무시하고 모욕했던 바로 그 막노동꾼 아버지로서 서 있는 것이었죠. 철수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를 최 회장 앞에 내밀었죠. 최 회장, 이것을 보십시오. 최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최 회장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죠. 당신 회사 주식 51% 매입 완료 서류입니다. 500명의 하객 앞에서 그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재계 인사들의 입이 벌어졌고 정치인들은 동요했죠. 대성그룹의 경영권이 넘어갔다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상류 사회의 지형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이제 당신은 제 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예식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최 회장은 서류를 쥔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렸죠. 김 여사는 얼굴을 감싸쥐고 비틀거렸습니다. 예식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시선은 하객들에게 있지 않았죠. 철수의 눈은 대기실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아들, 진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이 술렁이는 가운데 철수는 단상 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숨을 죽이고 철수를 바라보았죠.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턱시도를 입은 철수의 모습은 30년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듯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 떨림은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철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경사스러운 자리를 어수선하게 만든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예식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해졌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저는 30년간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예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깊은 정적이었죠. 저는 PS그룹 회장이었습니다. 30년 전 강남 재개발의 선두에 서서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IMF라는 태풍이 몰아쳤을 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죠. 직원들의 얼굴, 그들의 가족들, 퇴직금을 받아들고 울던 300여 명의 모습. 제 개인 재산을 지키면 저는 여전히 부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00여 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모든 재산을 팔았습니다. 평창동의 집, 고급 승용차, 은행 계좌의 마지막 한 푼까지. 그 돈으로 직원들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하객석 여기저기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죠. 재계 인사들 중 일부는 그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어본 적이 있었고, 처음 듣는 이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룻밤 사이에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철수의 시선이 대기실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진우에게 향했죠.
진우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아버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하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당시 제 아들 진우는 겨우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고민했죠. 돈 많은 아버지 밑에서 돈의 힘을 믿고 자라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땀의 가치를 알고 정직의 무게를 아는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철수는 마이크를 쥔 손을 들어 자신의 손바닥을 하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손톱 밑에 끼어 있고 굳은 살이 돌처럼 박혀 있는 거친 손이었죠. 이탈리아 턱시도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30년 노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손이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앞에서 평범한 막노동꾼으로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고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죠. 진짜로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진짜 막노동을 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나이 지긋한 하객들,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친 손으로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난해도 정직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것을. 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말이 가장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의 파도가 방파제를 넘기 시작한 것이죠. 제 아들은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식장에 탄식이 흘렀습니다. 가난한 아버지를 창피해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버지의 직업을 말하지 못했고 결혼식에 아버지가 오면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진우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죠. 아버지의 그 말이 자신의 가슴에 되돌아와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자기 입으로 했던 말이 이 500명 앞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진우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한 말을 했는지를 비로소 실감했죠.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철수가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그 한마디가 예식장의 공기를 바꾸었죠. 철수의 목소리에 더 이상 분노는 없었습니다. 원망도 자책도 아니었죠. 그것은 30년간 혼자 짊어져 온 아버지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아들에게 가난을 보여주면 아들이 정직을 배울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던 부분이 있었죠. 가난 그 자체가 교훈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가난한지, 그 가난 뒤에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를 함께 가르쳐 주었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숨긴 채 결과만 보여준 것은 교육이 아니라 방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였죠. 부모로서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였으니까요.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숨겨야 하는가. 그 경계에서 어떤 부모든 한 번쯤은 흔들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철수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버질로들을 따라 천천히 진우에게 걸어갔죠. 500명의 시선이 철수의 등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턱시도 깃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볼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철수가 진우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죠.
이탈리아 최고급 턱시도가 웨딩홀 바닥에 닿았지만 철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손톱 밑에 낀 그 거친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잡았죠. 진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아들의 얼굴과 붉어진 눈시울의 아버지의 얼굴이 마주쳤죠. 아버지는 네가 돈 많은 아들이 되길 원한 적 없다. 철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30년간의 거친 바람에도 닳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목소리였죠. 다만 정직한 사람이 되길 원했을 뿐이다. 진우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쏟아졌죠. 하지만 네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면. 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가장 아팠지만 반드시 해야 할 말이었죠. 아버지가 잘못 키운 거다. 그 순간 진우가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통곡하듯 울기 시작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진우의 울음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500명의 하객 중 눈물을 참는 사람이 드물었죠. 재계의 거물도 정치인도 사교계의 명사도 그 순간만큼은 한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 앞에서 인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창피한 게 아니었어요. 저 자신이 창피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나가시는 걸 보면서 거친 손으로 라면을 끓여주시는 걸 보면서 저는 감사해야 했는데 저는 그걸 부끄러워했어요. 진우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사이로 진우의 눈에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죠. 30년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인어른 돈으로 사업하겠다고 한 것도, 이혼하면 위자료 받겠다고 한 것도 전부 제가 썩어 빠진 놈이라서 한 소리예요. 아버지 탓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 키운 게 아니라 제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외면한 거예요. 진우는 두 손으로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갈라지고 울퉁불퉁한 그 손을, 30년간 자신을 키워낸 바로 그 손을, 이 손이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이 손이 저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손을 부끄러워했어요. 미쳤었나 봐요. 정말 미쳤었나 봐요. 진우가 아버지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죠. 철수는 자유로운 한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아들이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30년간 쌓인 것들이 눈물이 되어 빠져나가야 했으니까요. 한참을 울고 난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최 회장 앞으로 걸어갔죠. 최 회장은 아직도 주식 매입 서류를 쥔 채 새하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진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결혼식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최 회장이 놀란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죠.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 아버지에게 하신 것들, 저도 아버지에게 한 것들. 이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저는 수진이를 사랑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누군가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진우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신부 대기실 문 앞에서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수진아, 미안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사랑을 핑계로 돈을 탐한 비겁한 놈이었어. 내 아버지의 돈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만들고 올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진우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수진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조용히 진우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죠. 진우야, 괜찮다. 진우가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네가 지금 한 말, 그게 아버지가 30년간 기다린 말이다. 철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피어난 그 웃음은 평창동 저택에서 굴욕을 당할 때도, 아들에게 창피하다는 말을 들을 때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오열할 때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웃음이었죠.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돈 많은 아들이 되지 않아도 된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그게 아버지가 30년간 바란 전부다. 철수는 품에서 주식 매입 서류를 꺼냈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서류를 양손으로 잡고 찢었죠.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예식장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최 회장. 철수가 찢어진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최 회장을 바라보았죠. 이 서류는 의미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회사를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제 아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러 온 것입니다. 최 회장의 눈이 커졌죠. 찢어진 서류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500억의 자산과 대성그룹의 경영권이 담긴 서류를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찢어버린 것이죠. 30년 전에도 저는 돈보다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제 방식이 아닙니다. 철수는 최 회장에게 손을 내밀었죠. 최 회장,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사돈으로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서. 제 아들이 당신 딸에게 자격 있는 남자가 되어 돌아올 때, 그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최 회장은 한동안 내밀어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하도급 업체 전무로서 박철수 회장에게 고개를 숙이던 기억이, 일주일 전 막노동꾼 아버지라고 무시하던 기억이, 그리고 지금 500억을 찢어버리고도 당당하게 서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죠. 최 회장은 천천히 손을 뻗어 철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악수는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것이었죠. 김 여사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명품 한복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자신이 철수를 처음 만났을 때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었죠.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예식장 한쪽에서 수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끌며 진우 앞에 선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진우 씨, 기다릴게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진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가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반드시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올게. 철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30년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을 아들이 마침내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김 부장이 철수에게 다가와 나직이 말했죠. 회장님, 500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수는 예식장에 모인 30명의 옛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한 뒤 돌아온 사람들. 그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죠. 그 돈은 자네들의 것이야. 자네들이 30년간 땀 흘려번 돈이지. 나한테 줄 필요 없어. 하지만 회장님, 김 부장, 내가 30년 전에 직원들 퇴직금을 준 건 투자가 아니었어. 사람에 대한 예의였지. 자네들이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야. 30명의 눈이 일제히 붉어졌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었고 누군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30년간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시멘트 가루가 묻은 거친 손을 들어 올렸죠.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다는 것. 이 손으로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나르고 30년을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 그것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철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예식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죠.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었지만 곧 500명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재계의 거물도 정치인도 사교계의 명사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죠. 그 박수 소리가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흔들었고 유리 천장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우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죠. 시멘트 냄새 대신 새 턱시도 냄새가 났지만 그 품의 온기는 어린 시절 아버지 등에 엎여 잠들던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시작할게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철수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그 거친 손이 아들의 턱시도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죠. 그래, 그걸로 된다. 철수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30년간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오는 것을 느꼈죠. 반지하방의 곰팡이 핀 벽지도, 새는 천장도, 30년 된 양복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흘린 눈물도,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면 단 한순간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밖으로 나온 철수는 겨울 햇살 아래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속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했죠. 진우가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거칠고 갈라지고 시멘트 가루가 묻은 그 손을. 아버지,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이라 반지하방 말이냐? 네. 그 반지하방이 우리 집이잖아요. 철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수치심이 없었죠. 30년간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 돈이 아닌 사람의 가치를 아는 눈빛이 비로소 아들의 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롤스로이스를 뒤로하고 나란히 걸어 반지하방을 향했죠. 화려한 청담동 거리를 지나 번잡한 강남역을 지나 좁은 골목길을 지나 롤스로이스 대신 두 발로 턱시도 대신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반지하방에 도착한 두 사람은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들뜬 장판, 물 새는 천장.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공간이 진우에게는 처음으로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30년간 자신을 키운 곳이었죠. PS그룹 회장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거친 손으로 아들을 안아준 곳.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철수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양은 냄비를 밥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 된 도시락통 옆에 라면, 냄비 두 개가 나란히 놓였죠. 먹어라.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거친 손과 이제 막 눈물을 닦은 젊은 손이 같은 냄비에서 젓가락을 움직였죠. 반지하방의 작은 밥상 위로 김이 올라왔고 그 김 사이로 두 사람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죠. 또 양동이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오늘따라 외롭지 않았습니다. 쓸쓸한 밤의 시계 소리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의 작은 반주처럼 들렸으니까요. 철수는 라면을 한 젓가락 들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도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30년의 거짓말과 오해와 상처를 넘어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이었죠. 거친 손이 만든 따뜻한 집,
시멘트 가루 묻은 손이 끓여주는 라면 한 그릇. 그것이 박철수라는 사람이 30년에 걸쳐 지은 진짜 집이었습니다. 벽돌과 시멘트가 아니라 사랑과 정직으로 쌓아 올린 집. 반지하 방이지만 그 어떤 평창동 저택보다 단단하고 따뜻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집이었죠.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반지하 방 유리창에 낀 성에가 두 사람의 체온으로 조금씩 녹기 시작했죠.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는 이미 봄이 와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